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 12%로 20대 총선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 윤리위가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 부적절한 말을 한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징계를 하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윤리위의 판단이 한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차 후보는 총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는데 통합당 내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송재우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통합당은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5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3,000명이 나온 사우디에서 왕족 150명이 감염됐습니다. 왕자 중 일부가 유럽에서 감염된 채 귀국한 것이 원인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지난해 마카오 입국 과정에서 붙잡혔다가 라임 측의 로비로 풀려난 것이 TV조선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임 전주인 김모 회장은 전세기 지원 등 7억여 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곡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스터트롯인 이명웅 씨가 출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4.15 총선 오늘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12.14%, 이미 500만 명 이상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전에 없이 높은 이 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먼저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합니다. 자, 최원희 기자,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계속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선거 상황실에서는 내일도 이어질 사전투표 준비와 점검이 한창입니다. 첫날인 오늘 하루 투표율은 12.14%로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만 533만 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한 겁니다. 4년 전 20대 총선의 5.45%의 2배를 훌쩍 넘었고 2017년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 11.7%도 넘어섰습니다. 여당세가 강한 전남이 18.2%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는 10.2%를 기록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4차례나 실시된 만큼 사전투표 문화가 정착이 됐다는 점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총선 당일을 피해서 투표하자는 심리가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의 경우 20대 총선은 12.19%, 2017년 대선은 26.06%였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최종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사전투표도 전국 3,508곳 투표소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번은 특히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해서 일찌감치 투표장을 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발열 검사를 하고 손을 소독한 뒤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표 한 표로 우리나라가 좀 살기 좋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 남대문 시장에 있는데 너무 경기가 없어갖고 지방에 일 좀 도와주러 가는 길에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참모진은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48cm가 넘는 비례정당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놀라기도 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대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들이 몰리면서 입구가 아닌 출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발열 검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총선 당일 투표할 예정입니다.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투표를 마쳤습니다.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선택해 주셔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수원의 한 사전 투표소 바로 옆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자체 정책을 홍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홍보물을 나눠준 건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 후보의 지적을 받고서야 홍보 부스를 치웠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차정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매교동 사전투표소가 있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정책 홍보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제도와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도 비치돼 있습니다. 야당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지자체는 뒤늦게 정책 홍보대를 밖으로 치웠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홍보 활동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민원도 접수된 만큼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확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끼쳤냐 안 끼쳤냐 의도를 봤을 경우에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원시 관계자는 정책 홍보를 위해 오늘 책상을 설치한 것이라며 선관위 지적에 따라 치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자제를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당초 오늘 투표는 마스크를 쓰게 하고 또 1m씩 거리 두기를 한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우왕좌왕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에도 혼선이 있었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린 경우는 거리 두기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김포에 사는 A씨는 오늘 사전투표를 하러 갔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따로, 선관위 따로 정해지지 않은 지침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어떤 투표소는 마스크 없인 입장이 안 된다고 했고 마스크 안 쓰면 투표 못해요. 미착용자를 위해 마스크를 비치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표소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이 달라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선관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m 간격 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내선이 무색하게 밀착한 상태로 줄을 서기도 했고 높은 층에 있는 투표소에 가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기도 했습니다. 한 50cm 정도 뛰셨으려나? 네.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선 맨손으로 비닐 장갑을 나눠주는 등 위생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사전투표, 첫날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할 의향이 상당히 높은 분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정치적 소신이 뚜렷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선관위 조사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했던 이 적극 투표 의향층이 10명 가운데 7명으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실제 투표율이 전체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더 높아지는 걸로 봐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분산 효과, 그러니까 이 본투표 때는 사람이 좀 많으니까 사전 투표를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이라면 이 전체 투표율, 최종 투표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전국 단위의 4차례 선거를 한번 살펴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 투표 숫자는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역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사태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먼저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건강 그리고 이 활동 반경의 제약 등 이 나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고 예. 또 이 비례정당 대결 등 이 진영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지층이 지금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뭐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네. 각 정당별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를 어떻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일단 여야 모두 이 각자 자신들에게 조금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표심이 많은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예. 반면에 야당에서는 숨은 분노 또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자, 뭐 역시 각자 유리한 쪽으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군요. 예. 자, 어쨌든 뚜껑 열어보면 알 텐데 오늘 한국갤럽이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이 8일까지 지난 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라서 공표가 된 건데요. 이 무엇보다도 정당별 예상 득표율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단순히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일 투표를 한다면 어떤 비례정당을 찍을 것이냐는 이 보다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수치인데요. 예. 그걸 보면 미래한국당이 30%, 더불어시민당이 28%, 정의당이 16%, 열린민주당이 10% 순이었습니다. 예. 이걸 의석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미래한국당이 16석, 더불어시민당이 14석, 정의당이 8석, 열린민주당이 6석 정도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전의 예상치보다는 더불어시민당은 2석이 줄고요. 정의당은 2석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그저께 8일까지 조사한 그렇습니다. 이거니까 앞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죠. 예. 자, 뭐 어쨌든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전망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의 송재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서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 후보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다가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인물이어서 야당은 대통령의 측근 지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3 희생자 재보상을 약속하며 특별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나흘 뒤인 지난 7일 제주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거리 유세 도중 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3일 날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부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송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고 총선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울산 부정선거도 모자라 이번에도 측근의 선거를 도왔느냐며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그간 문 대통령의 총선 개입 행보가 소속 정당과의 짬짬이로 기획된 관권 선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입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으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송 후보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통합당은 송 후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른바 충청 홀대론도 선거 막판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광주 전남 유치 약속이 이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완구 전 총리가 나서 현 정부에 충청도 출신 장관이 한 명밖에 없다며 지역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충청도에 총출동해서 유세를 쏟아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충청도를 후대접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그제 김태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현 정부 내각에
충청 출신이 거의 없다고 따졌습니다. 충청도와 장관가 한 명이야, 한 명. 이런 부대접이 어디 있어요? 부산이나 대구는 뻔질나게 가고 광주는 가는데 대전 안 와. 대전 출신인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현 내각의 유일한 충청 출신이라는 걸 꼬집은 겁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 청주 등이 유치전을 벌이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광주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집중 비판했습니다. 2010년 그때의 시계바늘이 오송도 그렇고 올해 흥덕구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대전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약들도 쏟아졌습니다.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중심기지로 발전하도록 돕겠습니다. 대전 의료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가 된 충청 민심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선거 전체 판세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2일 만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반기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대구의 중심지인 동성로 거리입니다.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상인들 사이에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빨리 이게 영명돼서 좀 경기가 풀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소식 들으니까 기쁘네요.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11일 만인 2월 29일 하루 확진자 수가 741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었고 3월 초까지 매일 수백 명씩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던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시민은 이런 진정세가 반가우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평행선을 끊을 적에 조심스럽게 오픈해야지 오늘 0명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오픈을 했다.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넘게 코로나19와 싸운 방역 당국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수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하고 이 내용들을 시민들이 함께, 업체들이 함께 지키는 그 사회적 거리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는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방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계속해서 직원 9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콜센터 관련 소식 전합니다. 확진자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해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콜센터 상담사인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0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오늘 A씨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고요. 밀집된 공간에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을 고려해서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청 한 달도 안 돼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른 확진자 3명이 신청한 결과도 신속하게 나올 전망입니다. 의료인은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를 접촉한 경우, 비의료인은 고객 응대 등으로 감염 위험이 있거나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숨진 경우 1년치 평균 임금의 52%에서 67%를 유족이 지급받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보상이 되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8명, 신종플루 때는 57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격리지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격리 통보를 받은 지 1시간 반 만에 외출을 해서 카페와 식당을 수차례 오간 20대 여성은 고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한 27살 여성 A씨는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27일부터 의무격리여서 24일 귀국 당시에는 의무격리는 아니었어요. 4일날 기내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통보가. A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신사역 인근 카페와 식당을 수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통보 1시간 반 만에 카페와 고깃집에 갔습니다. 이튿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카페를 3차례 방문했고 식당 2곳에서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전화로 그 포장 전화를 하고 그리고 오늘 와서 포장을 받아갔어요. 그건 받아가는 데만 한 1분도 안 걸렸어요. A씨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자가격리 중 음식을 사러 나간 에티오피아인 남성이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고 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이란 고위 관료에 이어서 이 사우디 왕가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사우디 확진자가 3,000명인데 왕족 150명이 감염됐으니까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어디서 전파가 시작된 건지 박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서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그중 리야드 주지사 반다르 왕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사우디 전체 확진자가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왕족의 감염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살만 국왕과 왕세자는 이미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방 차원으로 격리 진무 중입니다. 소식통은 왕자 수천 명 중 일부가 유럽에서 감염된 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몇 주 내에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는 성지 순례 하지를 7월 예정대로 진행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란도 확진자가 6만 6천 명,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احتساب این 1634 مورد جدید ما تا امروز 66220 مورد ابتلای قطعی به بیماری کووید 19 رو در سراسر کشور داشتیم. 이란은 이달 말 시작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 모임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در غیاب جلسات عمومی ماه رمضان در غیاب این جلسات از عبادت و تضرع و خشوع در تنهایی غفلت نشید. 이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IMF에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대출을 요청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이 코로나 감염 전 세계 1위로 올라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공장에 마스크 생산을 명령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이 글로벌 자동차 공장의 원상복귀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악이 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부직포를 재봉질한 뒤 정성스레 접고 고무줄을 답니다. 마스크 수작업 생산에 나선 유럽 타이어 공장 직원들입니다. 미국 GM도 자동차 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현대기아차도 임직원이 쓸 마스크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자급자족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공장 내 감염 우려와 수요 위축으로 자동차 생산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브라질 등의 공장 셧다운을 연장 재연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GM이 브라질 공장 중단 기간을 최소 60일, 최장 90일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5월은 지나 6월은 돼야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70개 국가에선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교역량이 3분의 1가량 급감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Now, if the pandemic is not brought under control and governments fail to coordinate policy responses, the decline could be 32% or more.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8%로 낮췄고 3분기까지 봉쇄가 이어질 경우 마이너스 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코로나로 부동산 시장 거래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억 원씩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아파트 주인은 차라리 이 기회에 증여를 하겠다 이런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예정단지. 전용 77제곱미터형이 지난달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석 달 만에 2억 원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이보다도 1억 원을 더 낮춘 급매물까지 나옵니다. 거래도 거의 지금 전무하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거의 나와서 그냥 놀죠. 잠실의 이 아파트도 지난해 말 실거래가 대비 2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로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도 하락 전환하면서 서울은 떨어진 곳이 오른 곳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급매로 팔기보단 차라리 증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증여세도 시세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도 줄이고 향후에 언젠가는 내게 되는 증여세 부분도 같이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6월 전까지 처분과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꼼수 인상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에 또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열흘 만에 요금제를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개편한 요금제 핵심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월 88,000원 요금제에서 주문 건당 5.8%로 바꾸는 건데 주문 매출이 늘어날수록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자체는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은 오늘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요금제 개편을 열흘 만에 백지화했습니다. 배민은 외식업주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사장님들하고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소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앞으로 주요 정책 변화는 입점 업체와 소통에 결정하고 정부와 각계 전문가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다시 정치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이른바 정치 공작설을 두고 오늘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 가해자 명단에 여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가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다며 반나절 만에 발을 뺐습니다. 내용은 없이 서로가 뭔가를 터뜨릴 것이다, 정치 공작이다라는 식의 모호한 논쟁만 주고받은 셈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그 전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일 유시민 알릴레오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말쯤 여권 관련 폭로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이 대표의 발언 뒤 폭로의 실체가 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통합당 이준복 총괄선대본부장은
그동안의 제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 방, 두 방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그동안에 진행돼 왔고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을 선거 중에 여러분들 앞에 아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권 인사 연루설 등이 돌았지만 반나절 뒤 통합당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폭로는 없을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리스트가 준비가 됐네, 정치 공작을 주말에 한다네, 이런 얘기는 상당히 과장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본질적으로 집중하는 문제가 아니다. 당 지도부도 공개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얘기가 나와도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에 임박해서 마타도어식의 의혹 제기는 예상했다며 야당 쪽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지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제명을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당을 떠나라고 권유했는데 차 후보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통합당 기호를 달고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차명진 후보가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을 방어하다가 나온 측면이 있다며 당초 예상됐던 제명보단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어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당 규정상 차 후보는 열흘 내 탈당해야 하지만 총선까지 후보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 회견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은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금 더 상의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징계이자 면죄부 징계를 내린 걸 사과하고 차 후보를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는 유난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판사 출신 선후배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이 대표적인 곳인데 무려 16번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오늘 동작을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작을에서는 그제 마지막 여론조사 3개가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조사지만 조사 기관에 따라 오차 범위 내인 2.5%포인트 차부터 16%포인트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상대방을 향한 공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부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국회 충돌을 주도했다며 동물국회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막말하고 폭력을 일삼았던 주인공 여러분의 투표로 심판해 주시기. 반면 나 후보는 이 후보가 사실상 사법농단의 조력자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약을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지금 선거가 다음 주인데. 우리공화당 오세찬 후보가 오늘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면서 뒤늦게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되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피해 규모만 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라임 사태는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김봉현 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잠적해버려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김모 씨가
마카오로 들어가려다가 국제 공조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자 해외로 도주했던 이 회사 재무이사 김모 씨. 김 씨의 행적이 수사망에 처음 포착된 건 지난해 3월 17일 마카오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마카오로 들어가려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입국이 거절된 겁니다. 입구 지나가는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무슨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마카오 치안국 이민청 소속 경찰관 2명인가 3명이 조사실로 데려. 사실상 공항에 억류된 김 씨는 자진 입국 형태로 한국행 항공편에 오르는 걸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도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홍콩 영사관 관계자는 김 씨가 한국행 비행기에 타지 않고 버티자 중국 항공사가 영사관에 협조 요청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김 씨를 데려오기 위해 마카오 공항 보안 협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김 씨는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가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 씨가 어떻게 마카오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모 씨가 공항 보안구역에서 버티는 동안 라임 측이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제3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적색 수배자로 적발됐을 당시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는 여권이 무효화돼 있었습니다. 여권 발급 국가인 한국 말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모 회장이 전 세계를 뛰어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수배 중인 상태인 상황이니까 아무 항공사에서도 태워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전세를 내서. 당시 김 씨를 목격한 A 씨는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전 세계를 띄우고 김 씨를 빼돌리는데 7억여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카오에서 나올 수 있게 일을 봐주는 대가로 6억 원을 지불하고 전세기 띄우는 조건에 1억을 지불을 하고. 당시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 관계자도 도주 과정에 전세기가 동원된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캄보디아를 거쳐 중국으로 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도피 행각 뒤에는 아직도 김 회장의 지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형 금융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라젠의 전직 경영진 2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게 횡령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 이모 전 대표이사와 광모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라젠 대주주로 2017년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대 주식 부재에 올라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 일부 임원들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로 알려진 팩400 임상실험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라젠 수사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습니다. 2016년 말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로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VIK의 이철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총선 전국에서 이런 대형 사건들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열린 민주당 후보가 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 지키기 선거를 선언하기도 했죠. 그러자 윤 총장은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몸무게가 100kg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죠. 오늘의 포커스는 총선 전국의 윤석열 총장에 맞췄습니다.
총선 전국에 때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올랐습니다. 발단은 조국 전 법무장관 측근들이 포진한 열린민주당. 윤 총장의 최근 휴가를 놓고 복귀하는 날 사표서를 제기하고 조 전 장관 가족을 파괴했으니 스스로 측근과 가족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며 사실상 퇴진을 압박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윤 총장 압박은 오늘도 이어져 윤 총장의 법과 원칙은 거짓말이라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흔들어대도 몸무게가 100kg이라 안 흔들린다고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취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검찰은 총선 와중에도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실체에 한 발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신라젠 전직 임원 2명을 횡령 등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자금 추적에 본격 나서고 있죠.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아이폰도 풀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풀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본인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고 부인과 장모도 각각 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각 정당의 비례 대표 1번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현영 후보 수트에 모셨습니다. 윤주경 후보를 모셨습니다. 정혜선 후보 모셨습니다. 최혜림 후보 나오셨습니다. 김혜정 후보였습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방송에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 1번을 출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비판할수록 조국 사태가 재부각되는 걸 꺼리는 여권의 속내가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못 되면은 검찰개혁도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정권 재창출도 위험해집니다. 통합당은 법수호자 윤 총장을 보호하자고 맞섭니다. 각종 비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윤 총장의 거취 논란이 재점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달고나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학교 앞에서 팔던 추억의 달고나 맛을 커피에 더한 건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덕에 더 인기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최윤정 기자 리포터에서 확인하시죠.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 뜨거운 물을 넣고 수백 번을 휘저어 커피가 완성됩니다. 400번을 저어야 된다는데 4,000번을 저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억의 달고나 맛을 연상시키는 달고나 커피입니다. 강다니엘, 트와이스 등 K-팝 스타들도 잇따라 만들었고 근데 2시간 동안 이걸 잡으신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놀이처럼 인식되면서 SNS엔 22만여 건의 관련 콘텐츠가 올라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방송은 한국의 커피 간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달고나 커피를 소개했습니다. 응용 버전으로 1000번 저은 스플레 오믈렛, 1000번 주물러 만드는 아이스크림 등도 뒤따라 유행입니다. 한 남성이 인기 유튜버의 영상을 흥겹게 따라합니다. 조회수 1100만, 공유 60만 회를 넘기며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의 뷔. 심심하면 TV와 대화하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이 영상은 이른바 집콕 챌린지의 좋은 사례라며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And of course, finally, there's the best exercise of all, and that's curling your cat. 주한 미국 대사는 자신도 재택근무 중이라며 철봉, 매트 운동 등 다양한 실내 운동법을 재치 있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네, 1970년대 트롯 열풍이 다시 이어지는 걸까요? 연일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미스터 트롯인 임영웅 씨 얘긴데요. 신곡 이젠 나만 믿어요가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했습니다. 임영웅 씨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뉴스기는 한데 저를 네. 김성주 아나운서라고 좀 생각하고 편하게 좀 얘기를 주고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기록을 좀 읊었습니다. 뭐 네. 실시간 실시간 차트 1위,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 네. 이런 기록들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처음에 이 음원 차트 그 M사에서 예. 처음에 6위라는 순위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정말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렇게 높은 순위로 진입을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트로트 굉장히 기록이네요. 너무 기록이고 저는 너무 놀랍고 진짜 감사했어요. 워낙에 조영수 작곡가의 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전은 우리가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 정도일 거라고는 주변에서도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이 정도일 거라고는 주변에 상상도 못했고 네. 정말 너무 좋은 곡을 써주셨고 또 이제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그러니까요. 가사를 또 가사가 또 너무 한몫을 했습니다. 잘 써주셔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지금도 흐르고 있지만은 제가 느꼈던 느낌은 트로트인가? 약간 발라드인 것 같기도 하는데 싶었거든요. 네. 이게 신뢰가 되는 질문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뭐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이 팝 트로트 장르의 트로트. 네, 곡인데 이제 트로트이면서도 발라드의 감성을 또 좀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폭 넓은 연령층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온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남편이 불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제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저도 그거를 느꼈습니다.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시는지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 생각하기도 네. 하고 이제 팬분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네. 제 내용을 찾아보시면서 음. 임영웅 씨가 실제로 뭔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일 것 같다 싶은 내용들을 가사로 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만 믿어요. 어머니한테 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새 지상파 뭐 음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연애 프로그램이나 정말 TV를 틀면은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트로트계 아이돌 또 나오니까 저희도 재밌게 보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제가 현역 가수로 활동을 했었지만 네. 그런 아이돌 가수분들이 나오시는 음악 프로그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서 저는 되게 그냥 연예인 보러 나가는 것 같았고 너무 멋지고 같은 연예인인데. 네, 너무 멋지고 예쁜 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설레기도 했었고 뭐 이제 뭐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근데 저희가 미스터 트롯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의 열풍은 기대를 못했잖아요. 네네. 정말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트로트 열풍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방송을 나가도 그렇고 네. 다양한 행사를 나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제가 이러한 트로트 열풍의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게 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네. 너무 행복하고. 네. 뭐- 미스터 트롯 주역들이 이런 행복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네, 네. 이제 뭐 젊은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 분들도 이 트로트와 트로트 가수의 매력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알렸던 게 저희 미스터 트롯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눈에 좀 들어왔던 게 왜 음악 프로그램 나갔을 때 영탁 형님이 우리 동생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화환을 하나 크게 네. 보냈더라고요. 네. 뭐 이른바 요즘 사람들 말로 브로맨스라고 하죠. 네. 그 미스터 트롯 멤버들이랑도 여전히 잘 이어가고 있는 거죠. 뭐 영탁 형님이랑 민호 형님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나오기 이전부터 네, 너무 워낙 친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네. 그렇게 지냈던 동료들이라 네. 뭐 지금까지도 서로 의지하면서 제가 항상 힘든 일 있으면 형들한테 좀 기대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 세 분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저에게 하나 좀 얘기해 주실 거 없을까요? 사적인 얘기? 이제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에 네. 영탁 형님은 이제 미스터 트롯 나간다는 게 어느 정도 제가 눈치를 챘었는데 네. 민호 형은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 경연하는 그 당일날까지도 네. 속이시더라고요.
이거 비하인드 아니에요. 저 이 얘기를 갖다가 다른 인터뷰한 데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들으셨나요? 네. 워낙에 요즘 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얘기를 저희도 접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K-팝을 넘어서 K-트로트를 전 네. 세계에 알리겠다. 정말 큰 포부인 거잖아요. 네. 뭐 해외 팬들의 반응이 온다거나 뭐 그런 게 또 있을까요? 해외 팬들의 반응을 제가 아직은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해외 활동을 코로나19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동남아시아나 미국에서도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더 다양한 활동 좀 많이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트로트를 들었을 때 네. 기존의 뭐 아이돌 곡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해외 팬분들이요? 네. 뭐 제가 연락을 받을 그건 없고 네. 이제 어떤 반응인 건지? 그 SNS 다이렉트로 오는데 네.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확인을 이렇게 못 하고 소-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네. 왜 그 1960년대나 70년대의 트로트 열풍이 네. 다시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 열풍을 이어가는데 이제 책임감도 따를 것 같고 네. 어떻게 앞을 예상하고 있는지 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가수이니만큼 네. 책임감이나 뭐 제가 자부심을 느낄 아주 그런 단계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트로트가 어른들만 좋아하는 특정 연령층만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 네.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신곡 이제 나만 미디어가 엄청나게 인기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신곡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일단 어떠한 곡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네. 있는데 확실한 준비는 아직은 안 하고 네, 있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기록 행진이 이어질지 팬으로서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예, 여행 스케치의 노래 집밥은 이렇게 배우 엄앵란 씨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아깝다도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그리고 다시 엄앵란 씨 목소리로 끝나죠. 제대로 놓으면 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예, 어머니가 고슬고슬 갓 지어서 따순 밥만큼 편안한 냄새가 또 있을까요? 밥 냄새는 구수하다. 뜸드는 밥솥 곁에서 평생을 사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예수여. 늦은 퇴근길 시인은 버스를 기다리면서부터 집밥 냄새에 설렙니다. 먼 불빛 아래로 돌아가면 아내는 더운 밥 냄새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리. 살아있으며 살아있음에 가슴 뛰는 기쁨이여. 그리운 밥 냄새가 요즘 집집마다 풍겨납니다. 외출을 삼가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밥 차려 먹는 집이 부쩍 늘었답니다. 열에 8비 집밥을 챙겨 먹는다는 조사도 나왔죠. 외식과 포장, 배달 음식은 아무리 넘쳐나도 열에 2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고생입니다.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또 차린다는 돌밥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가스불 앞에서는 남편이 늘어난 건 좋은 일입니다. 차려준 밥 무심코 먹다가 거기에 밴 고단한 노동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들의 온라인 카페의 때 아닌 남편 요리 자랑도 넘쳐난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 속 남편 요리, 아빠 음식은 대참사로 끝나는 일이 많지만 말이죠. 식구들이 둘러앉은 밥상에서는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몰리며 소리를 냅니다. 젓가락이 엇갈리는 것은 가족이 서로 살을 비비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진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박목을 시인이 찬미한 봄 밥상 떠올려 봅니다. 냉이국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햇김, 투박한 보시기에 끓는 장찌개, 자연에 쓰고도 향긋한 것이요. 메마른 혼밥 시대에 봄처럼 달콤 쌉싸름하게 돌아온 집밥 전성시대, 코로나 탓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해보는 드물고도 반가운 일입니다. 4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집밥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내일은 오전과 밤에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은 먼지가 해소되는 오후 시간대에 투표장으로 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래도 건조특보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고요. 완화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서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고요. 이때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7도, 대구도 7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도 16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다음 주 후반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